이렇게 좀 뭔가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우리 김세리 양이 이렇게 그 경제 분석 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뭐 교수분들도 본인이 가르치면서도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많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제가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대학교 때부터, 경제학 공부할 때부터 그랬을 것 같나요? 공부 다 하시고 그 직장을 잡기 전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 같아요. 그 학문이라는 게 원래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완성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해가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계속 그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또 틀이 바뀌어져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뭐 상대적으로 물론 조금 더 아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제학이나 현실 경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통달하고 있고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학 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실 경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 역시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대학교 때 저희가 이제 하면은 조순 교수의 경제학 원론 뭐 이런 책 가지고 했어요. 그다음에 뭐 저희 때는 주로 이제 외국 원서였는데, 봐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GDP 하면은 막 저거 뭐 국내 뭐 총생산 이렇게 하는데, 국내 총생산이 뭔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늘어나면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헷갈리고 같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교수도 모르니까, 자기 교수가 모르니까 학생도 모를 수밖에. 왜냐하면 교수가 정확하게 알면, 가르치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면,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본인이 모르니까. 그래서 같이 막 헤매고 이렇게 온 거죠. 같이 헤매고 왔는데, 이제 조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저도 뭐 대학원생 시절, 뭐 박사과정 유학 갔던 시절, 그 후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르는 거나 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전에는 더욱더 많았을 거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은 안 하죠. 모른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하고 막 몸부림을 쳐요. 속으로는 막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온갖 걸 다 뒤져봐요. 막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왜 이런 되게 보면, 아까도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게 보면 자본주의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아까도 잠시 나왔던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조금 이렇게 큰 덩어리로 추상적으로 탁탁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저게 자본주의가 도대체 뭔데? 뭔데? 예전에는 막 그것도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헷갈린 결과물이 뭐였냐면은, 야, 그러면 자본주의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반대는 뭘까? 반대는 뭘까? 자본주의의 반대가 뭐죠? 사회주의. 네,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재산 사적 소유를 자기 걸 소유를 인정해 주는 거고 공산주의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경제, 자본주의하고 시장 경제는 달라요. 근데 그 예전에는 그것조차도 구별을 못 했어요. 자본주의하고 시장 경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자본주의 경제했지 시장 경제라는 말도 별로 안 썼어요. 근데 자본주의하고 시장 경제는 또 달라요. 시장 경제는 그야말로 시장에서 경제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게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가 무슨 사적 소유를 뭐 이렇게 두고 뭐 이야기하고 안 하는 거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면 시장 경제, 자본주의하고 시장 경제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시장 경제 반대는 뭔가? 그건 사회주의 같습니다. 네, 사회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반대는 예전에는 민주주의 반대하면은 공산주의라고 생각했어요. 박정희 때는 그렇게 세뇌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한국식 민주주의 말을 하고 그래서 한국식 민주주의 반대는 북한 공산주의였어요. 그런 정도로 제가 대학교 때도 그런 혼란이 있었어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가 뭐죠? 독재주의죠.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개념 그 혼란에서부터 그냥 막 발광을 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본적인 그 용어 개념들부터 정리를 이렇게 할게 막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정리 없이는 논리적인 체계를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논리적인 사고를 전개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 개념들이 막 혼란스러운데 이게 어떤 개념인데 그 개념 의미를 모르고서 막 아무 데다 갖다 집어넣어서 써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될 리가 없죠. 석가래가 뭔지 모르고 밑에 바닥에다가 깔아버리는 거하고 같죠. 그런 것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저도 굉장히 많은 그런 혼란과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왔죠. 다만 그런 혼란과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그걸 끝까지 정리를 하려고 했고 끝까지 뭔가 이해를 하려고 했고 그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내가 이해하기 쉽게 그게 어떤 의미가 경제학 이론을 만든 사람이 예컨대 물리학이나 뭐 공학이나 이런 것은 당장에 물건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경제학 이론도 분명히 그런 현실의 사람의 경제적인 삶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현실하고 어떻게 어떤 연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GDP 하면 GDP가 현실 경제 일반 사람들의 삶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런 그것들이 매칭이 돼야 내가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해도 그 이론이 의미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단어 하나 그냥 쓱 외우고 그래서 영어 문장 해석하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끝나면 다 잊어먹고 학교 졸업하면 다 잊어먹고 그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죠.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말을 배우고 하는 것, 살아있는 말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남고 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하고 다른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하고의 큰 차이점은 전에도 제가 몇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독학이 거의 어렵습니다. 독학이 어려워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독학이 가능한 나라예요. 무슨 얘기냐면
설령 학교를 안 다닌 사람도 아니면은 그걸 전공을 안 한 사람도 내가 뭐 근데 뭐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학 경제학 뭐 대학을 가가지고 경제학과를 가서 공부를 안 해도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어떤 기반이 갖춰져 있냐면은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그 경제에 관련된 책들부터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독학이 가능한 거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없죠. 그런 책들이 없죠. 그런 책은커녕 순전히 엉터리 뭐 이상한 책들이 막 부자세계 뭐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경제 전문가가 되고 막 난장판이 돼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꼬라지까지 왔잖아요. 한국은 그냥 뭐 자격증 하나 따고 딱지 하나 따고 신문이나 방송에 한번 나가면 다 전문가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는 절대 그래서는 전문가 인정 안 해주거든요. 절대 인정 안 해줘요. 그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전문가 그룹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한국은 그런 검증이 없기 때문에 전부 사기꾼 투성이죠. 전부 다. 검증이 없으니까. 내가 경제 대통령이 하면 내가 경제 전문가야. 그럼 대통령 돼버려요. 한국은. 그렇잖아요. 뭐 이명박 씨가 뭐 내가 경제 대통령이 하면 대통령 돼버리고 박근혜 씨가 내가 국민 행복을 시켜주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뭐 경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대통령이.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경제에 관련된 뭔가 조금 제대로 된 지식을 좀 이제 공유하고 또 얻고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미약하나마 조그만한 이렇게 힘들이라도 좀 모아서 뭔가 좀 해보자라는 그런 또는 생각을 이제 겸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민공부방에서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제 많이 늘어날 건데 시민공부방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토론하시고 이야기하실 때는 항상 먼저 거대 담론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그 개념적으로 공유되지 않는 생소한 그런 개념 용어들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뜬구를 잡는 식의 이야기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개념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 현실의 어떤 경제적인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낼 것인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런 게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제 김세리 양이 현실 경제를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그 경제학의 여러 가지 이론적인 틀들, 용어들을 써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상당 부분 이렇게 처음 듣는 용어들도 많으실 거고, 의미를 이해하시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모든 걸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한 숟갈에 다 이렇게 배가 부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걸 그냥 자극만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시면 그런 것 좀 눈여겨 보시고 앞으로 계속 또 여러 공부방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되풀이해서 이렇게 공부는 되풀이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되풀이해서 하다 보시면 점점 이제 좀 지식이나 이해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면 이미 그 여러 차례 그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를 이렇게 현실 경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렇게 틀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자본 경제하고 그 다음에 자산 경제. 자본 경제라는 것은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자본이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뭔가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환, 자산이죠. 자산은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것을 어떻게 해, 그 있는 걸 가지고서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그 자산 경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본 경제는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생산 활동을 통해서 가치가 만들어지죠. 물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생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본 경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산 경제가 되고, 그냥 이런 있는 물건, 뭐 금덩어리라든지 땅이라든지 있는 물건들은 자산인데, 자산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은 서로 바꿔서 교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산 경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환 경제라고. 그러니까 자본 경제하고 대비되는 용어로 이제 자산 경제 또는 생산 경제라는 용어에 대비되는 말로 교환 경제,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이게 하나의 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으로는 이제 실물 경제하고 금융 경제. 실물 경제가 뭐냐라고 이렇게 하면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물이라는 것은 물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물건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항상 이렇게 그 어떤 용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용어가 딱 정리가 안 되면 그 반대를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고등학교 수학에서 진리 관계 그 해보셨죠? 그래서 명제가 있으면 역이 있고 이가 있고 그 반대면 대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명제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정반대인 대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그 학문의 이론 검증 방법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실물이 뭐냐를 이해가 안 되면 금융이 뭔지를 생각하면 돼요. 금융은 뭐죠? 돈이에요, 돈. 실물은 뭐죠? 돈 아닌 것. 돈 아닌 모든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돈 아닌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물건도 당연히 실물일 거고, 직접 물건도. 그 다음에 뭐 미장원 가서 이렇게 서비스 머리 깎아주는 것도 그건 물건은 아니잖아요. 서비스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실물이죠. 돈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 다음에 땅, 이것도 당연히 실물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가스, 이것도 실물이죠. 공기, 이것도 실물이죠. 가스 집에서 떼는 가스도 다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하잖아요. 다 실물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경제적인 삶을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분해를 해보면은 크게 자본과 자산, 그 다음에 실물과 금융, 이 두 가지 축, 실물에 대비되는 걸로서의 금융, 이 두 가지 축에서 이렇게 현실의 어떤 경제적인 삶을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까?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아까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이 네 가지 경우가 이제 어떤 현실적인 지금 이렇게 당장의 현재 지금 느끼고 있는 문제라든지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갔다. 지어놓은 집은 그냥 자산이죠. 에셋이죠. 그러면 에셋이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실물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에요,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건 뭐죠? 가격이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인플레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물 자산 시장에서는 인플레가 발생을 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인플레죠. 물가 상승이죠. 그렇죠?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실물 자본 경제, 생산 활동을 하는 경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죽겠다, 장사 안 된다라는 건 뭐죠?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지금.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뭡니까? 김밥이 안 팔린다. 아니면 또 김밥집이 많이 생겨난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밥 가격이. 예. 못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실물 자본 경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인플레입니까? 아닙니까? 예, 물건 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디플레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지금 인플레야 디플레야 뭐 FRB가 돈을 막 달러를 찍어서 뭐 양적 통화 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화폐적 인플레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경제가 안 좋아서 물가는 막 떨어지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인플레가 맞아 디플레가 맞아 이런 말 지금 넘쳐나죠. 그렇죠? 그건 뭡니까? 지금 이런 틀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이죠. 이 틀을 알면은 실물 자산 경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라면은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동시에 실물 생산 경제, 자본 경제에서는 디플레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영역이 다른 영역에서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가 굉장히 현실의 경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죠. 물가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제 6월 21일 날 이야기했는데 금값을 보고 저렇게 돈을 막 찍어내면 금값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금도 실제로 실물 자본 경제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자산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죠. 여기 뭐 반도체 만들 때는 금이 들어가죠? 금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반도체에 소요되는 금은 그 다음에 치과, 금리빨 실물 자본 경제 영역에서의 그 금에 대한 수요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재테크 차원에서 금을 사둬야 되나 뭐 금괴를 사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은 실물 자산 경제에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느 쪽이 지금 수급 상황이나 시장 상황이 더 비중이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일률적으로 그냥 금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하면은 그건 아마 100번에서 한 96번이나 7번, 7번은 다 잃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경제를 현실 경제를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이렇게 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저부터 자꾸 건방지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경제 소프트에서 저 노벨상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장님 지금 저 방법으로 경제를 조성하시는 그렇죠. 예, 혹시 경제학 뭐 유학가 가지고 경제학 뭐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이나 이렇게 하면 앞으로 노벨상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그건 공짜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예. 아파트가 어느 경우는 자본 경제고 어느 경우는 자산 경제. 이제 집을 지을 때 집이 없어가지고 집을 지을 때 그다음에 분양받을 때 그래서 분양이 끝나가지고 이제 와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매매 이제 집을 사고 이제 있는 기존의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지만 어렴풋한 개념은 있어요, 교과서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요 영역만 따로 뚝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요 영역만 따로 뚝 떼어내 가지고 설명하고 이것만 따로 뚝 떼어내 가지고 하고 이것만 따로 뚝 떼어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학 교과서를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것만 따로 뚝 떼어내고 따로따로 딱 뚝 떼어내는 걸 뭐냐면은 부분 균형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분 전체가 경제 전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탁 떼어내요. 부분 균형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뭡니까? 이 전체죠. 전체가 다 동시에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거죠. 전체를 동시에 다 고려해가지고 균형을 따지는 걸 일반 균형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옛날에는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다 이 부분 균형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전부 그것이 이제 일반 균형 방식 분석 방법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본 경제의 식 하나, 설명하는 식 하나, 금융 자본 경제를 설명하는 식 하나, 그다음에 실물 자산 경제를 설명하는 식 하나, 금융 자산 경제를 설명하는 식 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것만 따로따로 떼어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서로 막 안 맞다 이거예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동시에 분석을 해서 각 영역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미치면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느냐, 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되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 이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분 균형 따로 하나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 균형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학적이 되겠죠. 식을 이렇게 놓고 이건 이제 실물 자본 경제식, 금융 자본 경제식, 뭐 실물 자산 경제식 이렇게 되겠죠. 수학화되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학 이론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일반 분들이 옛날 경제학 원론이나 이런 책하고 실제 이제 경제학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그런 경제학 논문들이나 물론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도 이렇게 워낙 많고 많을수록 또 엉터리도 많은 거니까. 하여튼 탑 레벨의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 서클에서는 수학을 모르면은 축에 못 깁니다. 축에 못 끼어요. 그러니 한국에서 경제학 이론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그래도 저는 대학원 때부터 수학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학 공부 하다시피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궁극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다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현실의 경제적인 삶의 용어로 이렇게 환원을 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일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경제학이 죽었다. 경제학이 쓸모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서슴없이 하죠. 그건 굉장히 정말로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개나 소나 다 대통령 되듯이 개나 소나 다 내가 전문가야 하고 이렇게 막 소리 질러버리고 엉터리 소리로 넘쳐나 버리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같은 상황이 경제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진국에서는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증이라고 그랬죠. 전문가 검증이라고 그랬죠.
저 사람이 정말로 진짜 전문가냐 아니냐 검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그 국가를 제대로 경영할 능력이 되는 정치인이냐 아니냐 검증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죠. 검증이 없죠. 검증이 없는 대신에 뭐만 있죠? 사기와 포장과 거짓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인 거면서도, 그러니까 여기는 뭐 스마트폰 사고 팔고 만들어서 팔고 사고, 그래서 월급 받고 하는 그런 영역이고, 여기는 기업이 뭐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게가 이렇게 뭐 집 사든지 뭐 이렇게 물건 사든지 할 때에 뭐 대출 받는다든지 예금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고, 뭐 주식 새로 이제 회사 차려가지고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해서 돈 조달하는 그런 때고, 여기는 이제 이미 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주식이나 뭐 채권 같은 거 사고 팔고 하는 유통시장이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찍어낸 이제 돈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치면은 그 돈 거래하는 거 외환시장이 있고, 저기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아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아파트 매매 사고 팔고 하는 거, 뭐 그런 게 거래 시장이고, 뭐 그런 거죠. 뭐 선물 거래 시장 뭐 이런 거, 저기 선물이라 그랬다, 저기 상품 거래 시장이고, 선물 같은 것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파생상 선물이나 옵션이나 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고. 하여튼 뭐 이게 뒤에 이제 우리 김세리 양이 뭐 ISLM 케인지안 모델, 그 신고전파 모델 이야기했는데, 이제 케인지안 모델이라는 것은 이쪽 이 두 개의 영역을 결합한 거죠. 여기가 IS 영역이고 투자 기업이 투자하고 저축하는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화폐 수요와 공급을 이제 다루는 영역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만을 케인즈한 모델은 이 두 개만 달랐기 때문에 다루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반쪽은 비워버렸죠. 그러니까 케인즈한 모델의 한계하면은 이쪽은 전혀 설명을 못 해죠. 이쪽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주면은 무력하죠. 케인즈한 정책들은 효과가 없겠죠. 이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동산 투기 거품이 붕괴돼가지고 그 여파로 이제 이쪽이 다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기가 부실화되고 은행들이 파산하고 기업들이 뭐 파산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온 건데, 케인지안은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떠받치려고 한다라고 그래서 이게 메꿔지지가 않다. 여기 문제 근원을 치료하지 않는 한은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신고전파라는 이제 케인지안 이전에 있었던 데 이른바 시장주의자들이죠. 시장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다루지만은 시장주의에서 시장주의자들이 다루는 것은 어느 영역이냐면은 이 영역과 막 이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주의자가 훨씬 더 이렇게 케인지안보다는 폭이 넓죠. 넓은데 시장주의자들의 접근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균형, 따로따로 떼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그 미식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뭐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요건 시장주의자들 모델이에요. 여기가 그런 거다 이거죠. 실물 자본 경제가. 근데 이제 그 자산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본 자산, 그러니까 여기는 자본이니까 원래는 자본 자산 가격 결정 이론, 풀네임이. 투자론에 보면은 CAPM이라는 게 있어요. CAPM이 무엇의 약자냐면은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캐피탈, 자본, 에셋, 자산,
가격 결정 모델이다. 근데 그 이른바 시장주의자 신고전파는 그냥 그러니까 정부를 배제한 이론이죠. 그러니까 간섭이나 규제가 일체 없이 시장 스스로 돌아가는 걸 전제로 한 이론들이죠. 케인지아는 하여튼 시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때 정부가 이 영역에서 이 실물 자본과 실물 금융 영역에서 정부가 이쪽에서는 무슨 정책이죠? 재정 정책이죠. 정부가 국채 발행해 가지고 빚내서 이렇게 뭐 공공사업을 벌린다든지 하는 영역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은 어떤 역할, 어떤 걸 하죠? 여러분들 지금 그 미국의 FRB나 뭐 일본의 중앙은행이나 유럽 중앙은행 또는 한국은행은 케인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만. 그 미국 FRB나 뭐 일본은행이나 유럽 중앙은행, 한국은행 이런 그 주요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은 지금 현재 네. 케인지안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케인즈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케인즈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케인즈주의자죠? 개입을 하니까요. 직접적으로. 그렇죠. 개입을 하니까. 근데 대부분은 미국 FRB나 유로스은행이나 일본은행 이런 데를 신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라고 막 욕을 해대죠. 근데 어마어마한 케인주의자예요. 원래 그 시장주의 경제학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를 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그냥 돈만 찍어내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주장을 해요. 원래는. 근데 지금 미국 FRB가 예를 들어서 금리 정책, 제로 금리 정책을 한다든지, 아까 케인스 모델이 있었죠. 아까 우리 그 세리양이 그 이자율과 성장률 관계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정 정책이고 여기는 금융 정책에 ISLM 금융 정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것은 LM 정책이죠. 그러면 케인즈주의자죠. 원래는 시장주의자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걸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뭐라고도 언론에서는 이렇게 저번에 그 경제 소프트에서도 한번 설명했는데요. 중앙은행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매파.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게 비둘기파. 지금 그래서 앨런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비둘기파에 속한다. 적극적으로 막 중앙은행이 뭔가 역할을 해서 실물 경제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 틀 속에서 경제학의 그 양대 그 이론적 패러다임도 다 설명 쉽게 해버릴 수 있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예전에 설명 안 했던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을 정확하게 먼저 이제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의 경제적인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좀 알기 쉽게 이런 그 분석 방법들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한쪽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뭡니까 지금 주가 인플레죠. 투기 거품 인플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디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죠. 주식 주가가 폭락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을 못 이런 틀이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혼란에 빠져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기 시작한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걸 참고로 해서 한번 하나의 사례로서 앞으로 이제 어떤 다른 모든 어떤 경제 관련한 이야기들을 공부방에서 이렇게 공유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게 아마도 경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양공방은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돼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간은 지금 몇 시까지 하시나요? 네, 이제 앞으로 한 10여 분 남았어요. 네, 그럼 20까지인가 10시 10까지. 아. 실장님 끝나면은 저희 이제 공부방 네, 발전방에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한 10분 정도만 질문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의논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뭐 질문 혹시? 그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아까 소장님이 어떤 용어나 이런 특히 이제 경제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경제 학부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경제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개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학 원론, 거시경제학 책을 봐라.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알고자 하는 거는 경제지 경제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공감들 하고 쉽게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제 흐름을 알고 싶어서 대개들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경제학부를 공부하려면 학교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 취지에서 네. 기준점을 그렇게 잡고 저희가 용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뭐 기본 발제를 중심으로 끝마치더라도 저희가 다음 공부방에 어떤 하나 부분의 숙제를 줘서 배워오고 같이 공감을 하면은 좀 좋습니다. 그렇게 소장님 말씀하신 것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제 그 아프시잖아요. 가끔 가다가 아프면 어떻게 하시죠? 병원 가서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병원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대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뭔가 그 이렇게 경제학이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조금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건 사실 그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적인 특수한 경우지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정말로 그 경제학의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는 쉽게 되어 있는 책들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게 그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필요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틀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꼭 그걸 이제 아는데 경제학 교과서나 책을 보는데 뭐 대학 가서 볼 필요는 없고 그냥 방법이라고 한다라면 몰라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몰라도 무조건 하고 끝까지 그냥 뭔 말인지 몰라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거. 되도록이면 얇은 책으로 두꺼운 책 말고 무조건 끝까지 그냥 몰라도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생각나서 또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은 몰라도 계속 그냥 한번 끝까지 또 읽어보시는 거.
그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우연히 어떤 이제 그 뭐 인터넷이나 뭐 제 연구소라든지 뭐 신문이나 보통 이런 데서 뭐 단어가 하나 툭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오고 눈에 딱 부딪혔는데 아 이거 하고 툭 하고 이렇게 뭔가 그냥 모른 채 이렇게 넘겼던 것들이 팍 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몰랐던 것이 팍 살아나는 그게 몰라도 이게 그냥 한번 읽어보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나요. 그러니까 처음 책 한 번에 그냥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한 2장, 3장 보고 그냥 포기하죠, 다.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 더 마음 딱 이렇게 비우고 욕심 버리고 몰라도 그냥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까지 한번 이렇게 넘겨보고 그다음에 근데 두꺼운 책이건 얇은 책이건 엉터리 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지금 경제학 교과서 같은 경우는 대학 교재 같은 경우는 외국 원서를 보고 뺏긴 게 대반이거든요. 아니면 그대로 번역했거나 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영어 원서를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낫고 원서를 보시는 게 낫고 근데 하여튼 몰라도 이렇게 그냥 심심풀이로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이렇게 넘기고 그냥 딱 덮어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한 번 한 달 뒤나 2달 뒤에 생각날 때 또 한 번 이렇게 몰라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다 보면은 이런 데 와서 이제 한번 하다가 뭐 저거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저게 뭐였지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기회에 그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팍 살아나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도 사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막 논문 읽었는데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이게 뭐야?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막 하고 이게 뭐야 하고 막 이제 그 관련된 거 막 하고 이렇게 막 어수선하고 혼란 상태에 계속 있어요. 계속 있다가 우연히 어느 순간에 뭐에 탁 부딪혔어. 이게 그게 이거였구나라는 게 팍 터져요.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네. 현재 달러가 약세인데 저 경제 패러다임 저 상태로 그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힌트라든가 뭐 이런 거. 그건 저희 6월 21일 날 오셔야 되는데 그 영역별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되죠. 기업이나 뭐 달러는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상수지 하면은 뭘로 되어 있죠? 경상수지는 이제 상품을 상품하고 서비스를 수출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임금 소득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하면은 다 이쪽 영역이죠. 실물과 관련된 실물 생산 활동과 관련된 영역이죠. 한국의 경우에 경상수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확 늘어나고 있죠. 어쨌든 간에 경상수지가 지금 2012년에 400억 달러 했던 것이 작년에는 800억 달러로 팍 뛰었죠. 배로 늘어났죠. 달러가 막 들어오고 있죠. 달러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경상수지 말고 또 다른 거래가 있죠. 금융자본 거래가 있죠. 자본수지, 금융자본수지. 이게 두 개 합쳐져서 국제수지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죠. 경상수지 거래하고 금융자본 거래를 두 개 합쳐서 국제수지다. 경상거래 영역이고 이거 이제 금융자본수지 영역. 뭐 여기 이제 직접 투자 관련하면은 뭐 이쪽도 조금 이렇게 뭐 하지만은 그 금융자본수지 영역에 들어가죠. 근데 어쨌든 금융자본수지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은 뭐죠?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돈을 많이 갖고 들어오고 있느냐?
주식이나 뭐 증권 이런 거 살려고 많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부동산 살려고 돈을 막 달러를 갖고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대기업들이 지금 해외 뭐 공장 짓고 뭐 한다고 갖고 막 얼마나 나가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관계가 지금 이제 그 영역별로 그 압력이 어떻느냐를 따져봐서, 아, 이건 이제 두 개 합쳐져서 달러가 뭐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다, 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다, 한국 원화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시간이 10분이 벌써 다 돼버렸네. 네, 그러면 오늘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